선생님 그 몇 번째 요번에 입찰해서 낙찰되신 거예요? 제가 폐차를 한 12번 정도 하고 한 13번째 13번째? 네, 그 정도에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제일 근소한 차이로 폐찰됐던 가격은 얼마예요? 이거 받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또 경매장 다니는데 30만 원 차이로 네. 여자친구가 그냥 더 써라 했는데 좀 뭔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구두쇠 마인드 때문에 안 썼는데 30만 원 차이로 떨어지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선생님 기준이잖아요. 아, 네. 거기 나는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높이면 리스크는 언제든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다만 30만 원이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30만 원 더 쓴다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에. 네. 그럼 계속 그 가격은 또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 욕심이 계속 거듭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기준점을 안정해 놓으면 항상 입찰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보험 선생님 영상에 800만원 캐디로 출연했던 이제 28살 이도현이고요. 이번에 한 채 낙찰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선생님하고 만나겠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두 번째 집이죠? 네. 선생님 소유의 집은 두 번째죠? 네. 아파트 지금 두 채시네요? 네. 28살에 두 채라는 건 꽤 많은 건데 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으신 소감, 지금 느낌? 이거 받기 전에 한 채 있었는데 네. 그때는 증여받은 거라서 네. 감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한 채 받으니까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은 얼떨떨한 것 같아요. 그 낙찰 받았을 때도 네. 제 이름 호명됐을 때도 옆에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야 너 낙찰됐어? 이러면서 저는 그렇구나 이러고 그때도 얼떨떨했고 명도하고 지금 명도 다 끝나고 나서 방금 집 보고 왔는데도 아직도 얼떨떨하고 아직 월세 받기 전까지는 좀 뭔가 실감이 안 날 것 같은. 네. 그렇죠. 왜냐면 네.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와야 네. 내가 이제 집주인이구나. 네. 그걸 실감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소유하셨던 아파트는 네.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선생님 노력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아마 느낌은 조금 많이 다르실 거예요. 네. 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얼떨결에 물려받은 거랑 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랑은 저는 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확실히 그 부분에서도 저도 증여받은 거라서 제가 그거 월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네. 전세를 준다거나 이것도 마음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데라서.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내 집이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나이 또래들 집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걱정은 이제 안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계속 받을 예정이라서. 선생님 그럼 낙찰은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5,560만원? 한 5,570만원 정도에 받았어요. 그럼 5,57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대출은 80% 나와. 네, 대출 8%로 4,450 나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이 집의 월세 시세는 얼마 정도 돼요? 월세 시세가 한 500에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그것보다 조금 더 받아서 일단 한 60 정도 될 것 같기도 500에 해요. 50에서 60 사이? 네. 투자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예상 수익률은? 제가 수익률이 엄청 보수적으로 잡는 네. 편이라서 대출금도 적게 잡았었고 부대 비용도 많이 이렇게 잡았었는데 네.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한 만약 60만원 받으면은 수익률 30% 넘을 것 같아요. 50만원 받는다고 해도 수익률이 22%, 23% 정도? 대출은 그러면은 알아보신 결과 네. 몇 프로를 받으신 거예요? 낙찰가의 80%. 대출 그 이자하고 네. 제하고 얼마 정도가 남는 거예요? 만약에 50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한- 대출 이자 제하고 지금 30% 남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 30%. 그럼 대출 이자 네. 내고도 지금 수익률이 30%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낙찰 받고 적금 제가 청년 그 적금 들고 있었는데 그게 5.8%? 7%인데 이게 30% 가까이 나오니까 바로 해지하고 그리고 더 다른 매물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다른 물건들. 그럼 이거는 수리비 같은 경우는 네. 예상으로 얼마를 책정하신 거예요? 예상으로 수리비를 한 800만원? 수리비만 한 800에서 850만원 정도 책정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취득세라든지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네. 그럼 지금 28살에 네. 아파트 두 채가 생겼는데 조금 느낌이 어떠나요? 이제 다주택자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만족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한 4채, 5채 정도 돼야 그때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거 한 채 받았어도 아직 만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아직 배고프다 막 히딩. 선생님
명도 하실 때 네. 혹시 어려웠던 점? 명도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번 명도를 계기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생각하는 거나 그런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저는 상대방도 내가 좋게 해주니까 똑같이 좋게 해주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여기까지 용납을 해주네? 그럼 여기까지 해볼까? 여기까지 해볼까? 이래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막 받지도 않고 연락 달라고 했는데도 연락 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런 맘고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낙찰 받고 네. 지금 얼마 만에 명도가 된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낙찰 받고? 네. 한 달 반 정도면 엄청 빠른 거예요. 명도 했을 때 좀 상황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처음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메모지를 첫날 낙찰 받은 날 붙였죠. 네. 근데 역시나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한 이틀, 3일 정도 있다가 네. 당근에다가 올렸는데 네. 게시물이 삭제를 당한 거예요. 당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심부름 어플을 또 알게 돼가지고 계속 찾아보다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 8,000원 정도 주고 메모지 한 번 더 붙이니까 그 다음날 낮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매 넘어간 사람은 다 그랬겠지만 잔금 납부하고 얘기하자. 법원에서 연락 오면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제 흐름대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주말 바로 넘어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때 느낀 게 전화로 얘기하나 만나서 얘기하나 그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죠? 네, 오고 가고 제 시간하고 기름값, 톨비 이런 것만 나가고. 네. 근데 그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선생님한테 그 전에 들은 게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사비도 얘기해가지고 이사비는 일단 물어는 보겠는데 이사비는 아마 나갈 것 같진 않다 하니까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또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약간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3월 말까지 무조건 빼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서 그때 뭐 명도 합의서라든지 그런 것도 몰라서 그냥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한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만약에 조금 더 빨리 빼주면은 배당 빨리 받아갈 수 있게끔 저희도 잔금 납부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제 뜻대로 안 흘러가더라고요. 나중에 연락 받고 나서 그때 딱 전화하니까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때는 좀 믿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약속한 거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3월 말에 이사비도 안 받고 그래서 잘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명도가 다행히. 결론적으로는 이사비를 한 번도 안 줬죠? 네. 아니요, 이사비는 안 줬는데 제가 그래도 좀 제가 마음고생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거 듣고 또 약속도 잘 지켜주고 하셔가지고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 드릴 때 좀 소량의 금액까지 같이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가서 몸 잘 추스리라고 하고 그거는 드렸습니다. 그럼 원래는 안 줘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성의 표시는 한 거네요? 네네네. 그럼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10만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낙찰에 이제 이사 비용은 10만원 드리고 명도를 했네요. 네, 명도하면서 느낀 게 좋게만은 흘러가진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친절하게 얘기하더라도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끌려다닌 것 같아가지고 혼자 조급하니까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이사 갈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이번 한 번을 계기로 좀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낙찰 받은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아무리 그게 쉬워도 명도라는 게 이사 비용 없고 명도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배당을 받아 나간다고 해도 솔직히 한 달 반은 정말 빠른 거거든요. 아마 한 12번 폐찰해서 조금 운이 따라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초보자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경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급을 받는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면 월급 외에 수익이 들어오면은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낙찰 하나 받았잖아요. 경매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조언 같은 거 해줄 말이 있나요? 일단 경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어차피 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좀 많이 보수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구두쇠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엄청 보수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공실기간도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넉넉하게 생각했고 하니까 명도 과정에서 힘들더라도 어차피 공실기간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많이 여유로움이 또 생겼었고 가보니까 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수리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리비도 많이 책정해놨으니까 그것도 많이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요. 처음에 조사하실 때 한 채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저희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철저히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수요 같은 거나 많이 찾아보시면서 조사해보시면서 하는 게 저는 실패 없는 투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리비가 좀 넉넉하게 잡고 들어가면 폐차를 확률은 높아지지만 네. 낙찰을 닫았을 때 여유가 있거든. 네, 그걸 많이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냥 무조건 낙찰 받으면 다 수익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낙찰 받는다고 수익이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날짜로 넉넉하게 3개월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뭐 먼저 나가면 좋겠지만 해가지고 뭐 낙찰 받는다고 해서 바로 수익 나는 것도 아니니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벌려고 하는 거니까 손해 없이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웠던 점 있나요? 어려웠던 점은 낙찰 받기 전에는 시장 조사하는 게 어려웠고요. 낙찰 받고 나서는 명도 하는 게 어려웠고요. 지금 명도가 다 끝나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수리하는 것도 제가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하면은 또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여기서 일정 조율하고 저기서 일정 조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지금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고 뭐든 처음에는 다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이 중에서는 하나 어려운 거 꼽자면은 그래도 명도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너무 마음고생해가지고 흰머리가 막 100개 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그럼 낙찰은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낙찰이 제가 5,560만원? 5,570만원 정도에 받았어요. 5,57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대출은 80% 나왔고 네, 대출 80% 4,450 나왔고요. 이제 수리비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이상 생각을 하셨고 네. 그런데도 수익이 이제 월세 같은 경우 500에 50에서 60 네. 받아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도 20에서 30%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30% 가까이. 네. 요즘 또 여기가 하이닉스 근처라서 일자리도 있고 또 월세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조사했었을 때 괜찮겠다 해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도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또 재개발이 된다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재개발 안 되더라도 저는 계속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되면 뭐 좋고 안 돼도 말고 지금 네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네. 2주 만에 만나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인테리어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인테리어 지금 올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80까지 다 했는데 네. 15평 올 리모델링 한 거죠? 네. 비용이 얼마 정도 그럼 나오신 거예요? 비용이 아예 그냥 A부터 Z까지 올 수리 네. 다 해가지고 한 1,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원래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알아보셨을 때 네네.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 하려고 업자한테 견적 의뢰를 했었을 때 2,0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최대 한 2,5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이제 견적을 냈을 때는 2천만 원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꼈잖아요, 그거는. 네, 많이 할 건 아꼈어요. 다 하고 지금 선생님은 안 한 게 아니라 네. 할 거는 다 하고 비용을 지금 절감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 비법이 일단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러고 있을 때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 틀은 잡아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행동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싸게 하는 방법을 좀 계획을 세워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나눠가지고 계획을 짜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뭐 털거나 페인트나 뭐 콘센트 교체 이런 짜잘한 것들은 제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타일이나 싱크대 같은 부분들은 네. 전문가한테 맡기되 최대한 싸고 좀 가성비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각 업체마다 전화를 좀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를 그냥 통으로 잡아가지고 순수 전화 시간만 한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 물어봐서 견적 네. 내고 뭐 도배면 도배, 장판이면 장판 이렇게 해서 한 업체당 최소 20, 30군데씩은 전화하지 않았나.
네. 도배에 막 한 30군데 네. 전화해보고 네. 그 다음에 단가 맞는 데로 또 알아보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 현재 제 상황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하자 해서 또 저희 삼촌이 타일도 지금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삼촌한테 부탁해서 멀지만 네. 와주셔서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절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또 인맥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어찌됐건 삼촌이 타일을 하시니까 나중에 되면 그게 선생님의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네. 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선생님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또 느낀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좀 몸 편하자고 차는 거 싫어가지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인테리어한테 맡겼으면은 최소 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아낄 수조차 없었을 거고 또 그다음 삼촌한테 해주실 수 있냐 이것도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만 듣고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상황에 대해 좀 더 개선하고자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려도 안 찾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알려준 그 업체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경기도 2천 받으셨는데 2천의 지역에 또 베스트인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우리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약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마냥 싼 것만 찾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것도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 한 사이트를 돌림으로써 좀 다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초보자가 처음 낙찰받아서 올 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배짱 좋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어찌됐건 경매라는 사이클도 한 사이클 돌렸고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한 사이클 돌렸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전부거든요. 네.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한 바퀴씩 돌려봤으니까 두려워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낙찰 받기 전에는 두렵잖아요. 많이 대출 받는 것도 좀 무서웠었어요. 인테리어 할 때도 두렵죠. 네. 한번 해보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제 조금씩 사라지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왜 두려워했지라고 나중에는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제가 예전에 두려워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그다음 이번 한 번에 좀 제가 어느 정도 철거라든지 셀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나니까 또 그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좀 경험을 했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번에 셀프로 못했던 부분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계속 경험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자존감도 높아질 거예요. 네. 네, 하나씩 요번에 올수리 하면서 남들보다는 저렴하게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그 성과 낸 것만으로도 계속 성취감은 더해질 거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샤시 할 때 견적 좀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으셨는데 그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차이점이 일단 첫 번째로 지역인 것 같고요. 제가 수리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 근처 시장비가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재비도 좀 많이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네. 그분들한테 좀 좋게 얘기하면서 제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하고 더 좀 저렴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좀 그거를 좀 기특하게 보셨는지 철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냥 얼마 더 깎아주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나는 경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도도 가격이 틀려지고요. 나가는 날짜도 달라져요. 근데 나는 잘 됐는데 알려줘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경매를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명도하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업자가 시간이라든가 비용적인 부분에 안 맞아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업자를 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네. 내가 다 무조건 싸게 수리를 하면 좋겠지만 싸게 안 되면 어떻게든 싸게끔 만드는 그 네. 작업. 그럼 남들이 봤을 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철거는 대신에 또 내가 하면 되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는 그게 내 최선이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주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양쪽에서 둘 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저도 하면서 스스로의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많이 느꼈어요. 선생님한테 들은 스킬 같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저만의 방법들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꼭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가이드 라인은 드리지만 네. 그 안에서도 제 선생님만의 방법을 계속 만드는 게 더 낫거든요.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방법을 선생님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선생님은 처음 해보시니까 제가 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드렸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잘 따라오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어려웠던 부분은 딱히 없었는데 그냥 철거도 처음에 솔직히 철거라고 하면은 막막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철거의 치읓자도 모르던 상태였으니까. 근데 알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내가 만약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은 그 방법들은 다 있으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고 해가 방법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화장실이 다 철거가 다 돼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장판도 다 걷어져 있고 문짝도 다 없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좀 사로잡히기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마지막에 봤던 그런 목표들에 도달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면서 네, 네. 살아가는 게 난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공감되는 게 솔직히 경매를 시작하기 전이나 이거에 대해서 낙찰받고 뭐 인테리어 하기 전에 바라왔던 제 목표들이나 지금 다 이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로 180도 바뀌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경매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50억 부자, 뭐 100억 부자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50억이든 100억이든 만약 1억이든 100만 원이든 수치에 대한 그런 목표라기보다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500에 50이라고 조사를 했었는데 낙찰 받고 가니까 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 해가지고 500에 40에서 45 정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조금 많은 좌절감을 느끼긴 했었는데 1000에 55로 맞췄는데 그 단지 내 최고가로 맞췄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한테 전화 와서 부동산에서 안 나간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좀 징징댔던 것 같아요. 500에 50에도 나갈까 말까 한다. 네. 네, 근데 잘 맞췄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중간에 도배가 약간 어긋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와서 이거는 시공이 안 된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추가 비용이 한 몇십만 원이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처음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날에는 장판이랑 싱크대랑 이렇게 시공이 잡혀 있는데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좀 선생님한테 SOS를 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제가 철거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혼자 하려는 그런 힘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처음엔 멘붕 아닌 멘붕도 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결책들을 많이 찾는 거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좀 한탄을 하기보다. 도배 같은 경우는 왜 처음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거기가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때부터 그냥 수리 자체를 아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도배 같은 것도 뭐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를 더 붙이고 해야 된다. 그럼 부직포면 한 5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네, 근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게 일단 사람이 2명이 더 붙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천장까지 다 떼야 되고 해서 막 이것저것 해서 인건비도 2명분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 부직포도 5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방문 같은 경우도 틈새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퍼팅가 그걸로 좀 메꿔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추가 비용 더 들어가는데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저한테 현장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했나요? 아니요, 그쪽에서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서 다른 데를 더 알아봐가지고 열 몇 군데 전화해서 와서 견적 좀 봐달라고 해서 그날 바로 시공 날짜도 잡고 제가 만족하는 가격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업자가 선생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수리를 할 때 공정이 하나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멘붕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주더라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걸 노리는 업자들이 의외로 조금씩 있어요. 제가 진짜 그 함정에 빠지기 네. 직전이었어요. 왜 하다 보면 그런 일은 허다해요. 제가 봤을 땐 그건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인드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변화가 있었어가지고 그 과정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뭐 처음부터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안 겪었었으면은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은 제가 좀 그분한테 좀 매달리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진행을 했었을 것 같은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해결 방법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댄다기보다. 네, 그래야 자기 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번 해본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제 세입자를 맞췄잖아요. 아, 네. 네. 계약이 됐습니다. 혹시 얼마에 맞추셨나요? 1055로 맞췄는데 그 단지 내 최고가로 아. 맞췄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한테 전화 와서 부동산에서 안 나간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좀 징징댔던 것 같아요. 550에도 나갈까 말까 한다. 네. 네, 근데 잘 맞췄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 있게 됐는지. 처음에 조사할 때는 500에 50이라고 조사를 했었는데 낙찰 받고 가니까 뭐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 해가지고 500에 40에서 45 정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조금 많은 좌절감을 느끼긴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고 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은 다하자 해서 수리 같은 부분도 제 집의 가치를 좀 높이고자 해가지고 샤시까지도 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다 하고 나서도 그 가격에는 절대 안 나간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근데 좀 여유가 있었던 게 샤시까지 다 한 집이 제 집밖에 없었을 뿐더러 제가 또 공실 기간을 넉넉히 잡고 들어갔거든요. 또 그 부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조금 여유를 갖고 저희는 예상 수익률 정할 때 어느 정도의 공실도 조금 생각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유 있게 그냥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률만 무조건 높이려고 공실률도 생각 안 해버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아버리면 공실이 됐을 때 훨씬 더 두렵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부동산에서 500에 50에도 45에도 안 나간다. 그럼 45에 내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기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가 저평가됐으니 그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오래 놓고 기다리다 보면 그 적정 가치가 됐을 때 그 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월세 네. 수익 같은 경우도 그 가치를 모르면 싸게 샀는지 뭐 비싸게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치만 알면 네.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 안 나간다고 해도 저평가를 한 거잖아요. 소비자랑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100%다 믿을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선생님한테 아무리 막 많이 듣고 했지만 네. 그 가격이 진짜 나갈까라는 솔직히 의구심도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 더 월세나 그런 거를 책정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좀 경쟁력 있게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왜 중요하다 하는지 이번에 이제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싸게 낙찰 받았다고 경쟁력이 있진 않아요. 만약에 그거 수리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실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가치를 입히니까 그만한 가치에 나가잖아요. 네. 선생님이 시세조사 했었을 때 500에 50이었는데 낙찰 받고 나서는 더 저렴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더 최고가로 임대를 내놨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가치를 절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낙찰 받고 수리하고 세입자 맞추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2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첫 낙찰이잖아요. 네. 2달 조금 넘게 걸린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운이 좀 따라졌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주위에 경매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선생님을 생각하시나요? 인테리어 가격을 들었을 때는 일단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에 공실이나 그런 거 걱정하면서 네. 또 낙찰 받기 전에 미리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 낙찰 받고 나서도 공실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운이 좋게 인테리어가 다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보러 와가지고 최고가로 이렇게 월세 계약이 됐었어요. 그게 과연 운일까요? 운도 조금 따라졌는데 제가 좀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자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어려운 시장은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 가치에 낮기 때문에 나는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 말고도 더 기다렸으면 충분히 더 좋은 가격에 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동산 안 보러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내놓은 지 지금 한 몇 주일 만에 나간 거잖아요.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던 네. 것 같아요. 지금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갔다는 거 자체가 과연 운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는 운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선생님이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걸맞는 가치에 내놨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은 해요. 많이 간절했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더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까지 잘 맞췄단 말이에요. 다음 목표가 있으신가요? 다음 목표는 원래 예전에는 막 몇십억 부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지금 제가 경매하는 게 지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재미를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면서 계속 저 자신을 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폐차를 12번 했고 뭐 인테리어 처음에 할 때도 최소 2천만 원 든다 해서 저는 1,000만 원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또 약간 멘붕이 올 뻔했고 거기서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고 부동산에서도 월세 너무 높이 잡았다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는데 과정들을 거치면서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자신감으로 생겨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라든지 그런 게 아예 변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책 제목처럼 경매를 시작하고 저도 지금 인생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목표가 지금하고는 완전 180도 달랐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좀 잘 살고 싶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한 것뿐인데 지금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저의 모습이나 내면의 변화라든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것뿐인데 진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요즘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들도 진짜 뭐 한두 번 폐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좀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진짜 꼭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목표한 거를 이룰 때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